자, 그래서 유전학은 개인과 사회, 생물, 악영계 전부 중요하다. 뭐 유전은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녹색혁명에서 그 이후에 최근에 나온 이 녹색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못 들어보셨다면은 이 농작물에서 특히 이제 작물들의 이제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가지고서 이 식량난을 획기적으로 이제 많이 완화시켜 주게 된 한 최근에 한 2, 30년, 40년, 50년 전에 이렇게 일어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엄청난 두드러진 식량 증산이 이루어지게 된 그것을 우리는 이제 녹색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농업 생산성이 그 이후로 엄청나게 증대가 되게 됐는데, 이걸 역시 전부 그러니까 품종에 관한 일종의 녹색혁명 자체는 처음에는 전통적으로 전통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형들을 밖에서 이제 보고서 그것들의 표현형이 유전되는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선발이라는 셀렉션. 그래서 이 선발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개의 여러 가지 이 개의 개를 품종이라고 얘기를 하나? 개를 뭐라 그러지? 그 종류는 아니고 그 여러 가지 그런 독 브리드를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교배를 통해 가지고서 선발을 하듯이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이 생산성을 증대를 하게 되는 그런 전통 육종인데, 이것이 새롭게 이제 GMO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농작물을 개발을 하게 되는 식으로 저변이 요즘 와서 훨씬 더 확대가 됐다는 것이죠. 이것의 시작점은 사실은 원래 그 노벨 노벨 상을 받았던 이 볼로그 박사가 처음에 이제 어, 귀리에서 난장이 신품종 귀리인데, 이것을 처음에 밀과 벼에서 이런 식으로 난장이 벼 세마이 드와르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품종입니다. 원래 이제 반난쟁이. 그러니까 키가 작은 거죠. 벼가 됐든 밀이 됐든 이렇게 정상적인 변화. 그래서 키가 좀 작게 되면 농작물에서 무엇이 이점이 생기느냐 하면은 잘 쓰러지지 않게 되고, 이 줄기들에다가 큰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나달이 많이 생기는 그런 수량성이 증가되는 그런 이점이 있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밀에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 줄기의 키를, 식물의 키라고 하는 그 줄기 생장을 관장하는 것은 식물의 호르몬 중에서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요 호르몬이 이것을 관장을 하는데, 세마이 드와르프 반난장이 요 밀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베렐린의 이제 신호 전달 경로에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된 것이죠. 지베렐린을 그러니까 지베렐린이 이제 딱 세포를 이제 자극을 주게 되면은 그 지베렐린에 의해서 자극을 해서 신호 전달 경로가 유발이 돼서 여기서 이제 유전자가 발현이 이렇게 되게 되는 그것에 의해서 이제 줄기가 생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신호 전달 경로에 어떤 돌연변이가 생겨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베렐린을 아무리 외부에서 지베렐린을 이렇게 공급을 해줘도 이 식물은 계속해서 키가 작은 반난장이 형태로 이제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벼의 경우에는 이 반난장이 똑같이 세마이 드와르프 라이스가 지베렐린 자체를 만들어내는 합성 대사 경로의 마지막 단계 유전자가 기능을 못 해가지고서, 그렇다면 이러한 벼에서는 지베렐린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베렐린이 부족해서 키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밖으로 나오는 표현형은 둘 다 요 세마이 드워프 위트나 밀이나 세마이 드워프 변화 둘 다 똑같이 반난쟁이 그런 형질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인 그 이유는 이렇게 완전히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죠. 이 경우에는 외부에서 지베렐린만 처리하면 얼마든지 이 세마이 드워프 변은 소위 말하는 정상 벼처럼 키가 어느 정도 커지는 그런 벼로 변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들이 전부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 표현형들을 형질을 표출해내는 그 이유 자체가 분자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똑같은 형질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질병 같은 것들 장애에 이제 유전이 전부 다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활용해 왔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세포 진핵 생물로서의 여러 가지 이 분화와 발생에 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하면 이거 역시 전부 유전에 관해서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특정한 시기에 유전자 발현의 조절에 의해서 관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체 해독 경환에서도 역시 요즘에 특히 이제 이미 멸종을 해버린 동식물의 DNA 염기 서열 자체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생 요즘 살아나가는 이 세상에서 유용하게 정보를 그것을 이제 획득을 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특히 그 점에 있어서 그 중에 하나의 그 예가 네안데르탈인이 이제 우리 현생 인류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어떤 이제 상호작용을 해왔느냐라는 것을 바로 이런 이미 멸종한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그 유전체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특별히 이제 밝혀지게 된 사실에 관해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현생 인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네안데르탈인 자체는 사실은 네안데르탈인과 우리는 둘 다 이제 학명 자체가 둘 다 호모 세이피언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아종이라고 하는 요것만이 다르는 거죠. 그래서 호모 세이피언스 세이피언스고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은 호모 세이피언스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옛날에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무슨 뭐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라는 몇 개의 일부 큰 줄기만을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왔다고 여러 가지 정황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확립을 해 놓았는데 모두 이들은 전부 사실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거 역시 DNA 염기 서열 분석을 해 가지고서 이것을 확인한 사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이전에 고 인류로부터 그 중에 일부 그룹 자체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처음으로 이주를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 유럽에 남게 됐던 네안데르탈인을 빼고는 전부 다 멸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만 년 전에 이 호모 에렉투스가 전부 아프리카로부터 건너 나가가지고서 그런데 전부들 이렇게 다 멸종을 했는데 그 이제 이주가 또 한 번 일어났다고 한 훨씬 더 최근에 또 이주를 했다는 얘기죠. 요 새로운 이 현생 인류가 호모세이피언스가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이주를 했을 때 그 유럽에는 네안데르탈인이 원래 거기서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이들은 서로 같이 공존을 하면서 공존을 한다는 얘기는 피가 섞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사실 서로 교잡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이 전체 파란 색깔로 이렇게 표시된 이 지역에서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가 그 아프리카로부터 이주한 후에 서로 이렇게 같이 공존을 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 지역인데, DNA, 특히 좀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 서열이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네안데르탈인 자체가 현생 인류 직접적인 조상은 아니고 이렇게 분리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최근에 그러니까 게놈 프로젝트라고 이제 알고 있는 인간 유전체 분석이 끝난 지 한참 뒤에 독일에 있는 그 맥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이렇게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체 분석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석에 남아있는 그 뼈에서 DNA를 추출하는 것밖에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사실은 이때쯤에는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수행을 해서 불과 4년 만에 이것을 완수를 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 현생 인류 호모는 이 전체 유전체에서 염기쌍, 뉴클리오티드의 쌍, 우리 이제 DNA 이중 사슬로 되어 있으니까 염기쌍이 30억 개의 염기쌍인데,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보다 10억 개가 더 많죠. 그래서 40억 개의 염기쌍 전체를 다 해독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침팬지, 우리하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 우리랑 가장 가까운 동물은 침팬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팬지는 심지어 우리와 같은 속에도 속해 있지 않는 지너스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호모라고 하는 호모 세이피엔스라고 했을 때 요 속명, 이 호모라고 하는 속 안에 유일한 지금 뭐 구성 멤버죠. 다른 그 누구도 좀 살아있는 현재 현존하는 그런 다른 우리 친척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들과는 우리의 전체적인 유전체 DNA가 거의 99%죠. 98.8%가 일치를 하는데, 이 네안데르탈인과 비교를 했더니 역시나 99.7%, 그러니까 그 차이점은 겨우 0.3%만이 달랐다는 매우 근사한 그런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은 뭐냐면 인터브리딩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과 이 현생 인류 우리의 조상이 같이 짝을 짓고 자손을 낳았던 그런 일이 빈번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 유전 형질들이 그들로부터 유래된 DNA 지역이 있다라는 얘기죠. 아주 재미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지역들이 이제 눈에 띄느냐 하면은 유전자들 중에서 현대 이렇게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런 유전자들, 당뇨를 위시해서 또 그 다른 또 심혈관계 질환들, 중독, 이런 것들이 전부 엄청나게 나쁜 그 유전자들이 전부 네안데르탈인한테서 그러니까 물려받은, 조금은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을까나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는 게 판명이 됐으니까. 그런데 또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네안데르탈인들로부터 왔던 그런 유전자들로부터.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일단 불행히도 그들이 서로 교잡을, 우리 조상님들께서 네안데르탈인과 피를 섞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초래가 됐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일은, 그러면 역시 아니 왜 네안데르탈인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나쁜 유전자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혹시 그러면 이들은 역시 우리보다 훨씬 미개한 인류이기 때문에 그럴 법도 하지.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질적으로 우수하지 않은 유전자들을 갖고 있었으니까 멸종했지. 그래서
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논리를 전개해도 될 것이냐라고 한번 봅니다. 이것이 훨씬 이 네안데르탈 유전체 분석을 완수한 후에 우리가 사실은 살펴봐야 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중에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들이 왜 하필이면 그렇게 열악한 유전자들을 전부 이렇게 보유하게 된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을까? 그것은 환경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환경은 변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옛날에 살았던 그 환경에서는 과연 지금 그 유전자, 우리에게 우울증, 알러지, 뭐 중독, 심혈관계지, 뭐 질환, 그런 것들을 초래하는 그 유전자들이 과연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방식의 그런 불리한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는 유전자였을까? 아니었겠죠, 물론. 환경이 이렇게 엄청나게 변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들로부터 물려받던 그 유전자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특별하게 뭐 소위 말하면 적응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는 이것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질환을 적응에 실패를 하고 그랬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인 그런 추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아까 얼핏 얘기했던 유전학의 세부 분야. 첫 번째 이 전달 유전학이라고 하는 요 트랜스미션, 요 제네틱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체 이제 멘델이 처음에 이제 창시를 한 전통적인 그런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질 자체가 어떻게 분리게 되느냐, 세대에 걸쳐서 하는 것을 주로 연구를 하는 그런 유전학이었고, 그것이 이제 훨씬 더 현대에 이르러서 분자 유전학이라는 것을 이제 써서 이제는 유전체 자체의 구조와 조직 및 이거 기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 이유, 이것이 왜 전달 유전학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했던 그런 현상들이 어째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찰이 됐는지 자체도 이유를 알 수가 있게끔 그렇게 됐던 하게 해주는 그런 유전학이죠. 이것이 그것을 획기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게 한 것은 왓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이런 식으로 밝혀낸 후에 이것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조금은 이제 약간 격가지. 그래서 population genetics라고 하는 집단 유전학은 동일 종의 이 개체군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특별한 유전자 조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계속 연구를 하는 그 유명한 이 하디 바인베르그의 요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집단 내에서 어떤 특별한 이 형질에 대한 빈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는지, 그것이 또 이제 진화와 그러면 이 진화 과정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이제 관찰을 하는 전체적인 개체군 수준에서 이것을 살펴보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유용한 모델 생물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모델 생물들은 그러니까 공통조상 이런 개념에서 다른 여러 생물들을 살펴보고 그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일단은 먼저 이제 모델 생물들을 통해서 이것을 연구를 한다는 관점인데, 첫 번째 볼 것은 이제 램다 페이지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사실은 이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간주를 하지 않은, 왜냐하면 세포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바이러스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바이러스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 생명 현상들을 이제 규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균을 감염시키는 그 페이지라고 하죠. 그것을 페이지 중에서 대표적인 램다 박테리오 페이지 람다라고 하는데 이 람다 페이지는 특히 그래서 미생물 유전학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진핵 생물에다가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분자 유전학 전체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적인 전자현미경 사진의 이 람다 페이지의 사진인데 이것이 이제 단백질 껍질이고 이 안에 이 DNA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들, 페이지들은 전부 DNA가 그들의 유전 물질입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중에서는 많은 그 바이러스들이 이 RNA를 그들의 유전 물질로 갖고 있긴 하지만 세균의 경우는 전부 DNA들인데 이들이 이제 유전자 재조합, 리컴비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재조합을 특히 이제 숙주 염색체 이제 세균 염색체 DNA에 삽입을 했다가 빠져나오는 그 과정에서 특이적으로 어떠한 표적 타겟을 정확하게 찍고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분자 생물학적으로 이 기전을 규명을 해서 많은 유용한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유전자, 자기들의 유전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한 그들의 전사 인자 단백질을 사용을 해서 발현 조절을 한다든가 하는 여기서 이제 그들의 특이한 전형적인 유전자 재조합에 관한 이 모식도인데 이까지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시 이것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게이트웨이 클로닝이라고 하는 최근에 들어서 아주 엄청나게 뜨고 있는 대박을 터뜨린 요 분자 생물학의 기법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제한 효소라고 하는 restriction enzyme이라고 하는 요것을 그러니까 염기서열 특이적으로 이제 절단을 하는 그런 효소들을 사용을 해서 클로닝을 어떤 유전자를 벡터에다 옮긴다든가 하는 그런 클로닝을 수행을 해왔었는데 요 페이지의 요 재조합을 응용을 해서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제한 요소 사용을 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타겟 표적 DNA를 벡터에다가 삽입을 하고 그것을 다시 빼내서 다른 곳에 옮기고자 하는 그런 방식을 원활하게 수행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게이트웨이 클로닝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원래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해서 아주 대박을 친 요즘은 상업적으로 널리 모든 실험실에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경우는 이것을 램다 리프레스라고 하는 람다 억제자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 전사 억제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이제 유전자를 발현을 억제를 시키는지에 대한 모식도인데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 람다 리프레스를 활용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유전자 발현을 제어를 하고자 할 때 이것을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활용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대장균은 하나의 세포로서 일종의 원핵 세포이긴 하지만 세포로서 그 안에 있는 유전자와 여러 가지 생현상을 모델 시스템으로서 활용하는 데 아주 용이한 것이고 특히 배양을 짧은 주기 안에서 이제 생장 주기 안에서 한 2-30분만 되면은 2-30분 안에 한번 분열을 해버리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작은 이제 컬처가 아주 용이한 것이고 그만큼 얼핏 방금 이제 전에 이번 시간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 안에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발현을 시키면 인슐린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대량 생산으로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이 역시 제조합 그다음에 돌연변이 같은 것을 연구를 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효모라고 하는 세크로마이시스 세라비시에이가 이제 학명인데 이들은
진핵 생물이긴 하지만 마치 일종의 중간자적인 브릿지 형태로 사실은 그래서 이 효모를 이용한 셔틀이라고 하는 빵 셔틀이 아니라 셔틀 벡터라고 해서 세균과 효모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셔틀해서 마치 진핵 생물과 원핵 세포 사이를 중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셔틀 벡터들도 많이 효모 시스템에서 이제 이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세포 진핵 세포로서 일종의 진핵 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인 셀 사이클, 세포 주기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하는데 아주 유용한 시스템으로 활용이 되어 왔고 여러 가지 돌연변이들을 또 사용해서 유전자 기능을 밝혀내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효모는 이 효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추라 효모라고 이름이 추라 효모인 이유는 이 세포 분열을 하는 방식이 처음에 이제 기본 모세포에서 새롭게 세포가 생겨날 때 마치 싹이 나듯이 이렇게 그 싹이 조금씩 자라나듯이 이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가 버리는 물론 떨어져 나간 세포는 나중에 가서 원상 원래 원래대로의 큰 크기로 회복을 하긴 하겠지만 이러한 식으로 세포 분열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추라 효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이제 친척인 분열 효모라고 하는 스키조세크롬마이세스 세레비시아가 아니라 잘못됐는데 팜비라고 그래서 보통 S 팜비라고 이제 줄여서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이 분열 효모는 스키조가 이제 잘라낸다는 얘기거든요. 마치 고등 진핵 세포들처럼 이 세포가 중간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거 잘라져 가지고서 이게 지금 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하기 직전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등 진핵 생물의 세포 분열 모델로서는 아주 유용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점은 이들이 보통 한 5,000개 정도의 유전자 추라 효모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개 정도의 단백질을 그러니까 유전자 중에서는 단백질 이 암호화하는 유전자 말고 이제 리보소말 RNA나 tRNA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유전자들도 있지만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인코딩 한다고 하는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우리는 흔히들 이제 폴2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단백질 코딩하는 유전자는 요 전사 중합효소 2번 폴2에 의해서만 이제 이것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 폴2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전자가 한 5,000개 정도 비교를 한다면 사람은 이것이 한 2만 개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개수의 유전자가 무슨 추라 효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00개 정도의 이 폴2 유전자들이 있는데 근데 추라 효모의 경우에는 이들이 전부 16개의 염색체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염색체가 되게 복잡하죠. 그런데 이 분열 효모의 경우에는 이들이 단 3개의 염색체, 분열 효모는 3개의 염색체밖에 없어요.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흙 속에서 독립적으로 기생충이 아닌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선충 중에 하나인 C 엘레간스라고 흔히 줄여 얘기를 합니다. 시노랍다이리스 엘레강스라고 하는 한국말 이름이 훨씬 더 예쁘죠.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특히 발생 과정을 연구를 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의 세포 개수는 성체가 됐을 때 겨우 1,090개밖에 되지 않는데 비교하자면 사람은 성체가 됐을 때 성인이 됐을 때 사람의 세포의 개수는 몇백 조 단위로 3,400조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요 1,000개밖에 되지 않는 요 세포가 근데 더더욱이나 이들은
하나하나의 세포가 전부 이 계보상으로 추적이 전부 정확하게 가능한 그런 세포들입니다. 뭐냐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 수정란에서 이 세포 분열을 시작을 해가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서 각각의 어느 부위에 이 성체의 어느 부위에 이들이 이렇게 어떤 과정에서 시기에 자리를 잡게 되는지 이 추적이 전부 다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우리가 조작을 하고서 돌연변이를 이제 유발을 시킨다든가 조작을 하고서 그 영향이 이 발생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아주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유전자 조절의 새로운 기적으로서 우리가 발견을 한 요 RNA interference라고 하는 분자 생물학을 이미 여러분들이 수강을 마치셨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미 한번 다 살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RNA interference라고 하는 요 RNAi가 처음으로 요 예쁜 꼬마 선충 시스템을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일반적인 전통적으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은 이 프로모터를 사용을 해서 프로모터에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전사 인자 단백질들의 작용에 의해서만 뭐 이렇게 수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RNA 자체가 자기 자신의 발현을 조절을 한다는 이 개념인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RNA를 발현을 조절하고 싶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상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이 RNA가 가서 붙으면 이제 이중사슬의 RNA가 만들어지면 이 표적은 나중에 가서 전부 분해가 되는 그런 또는 이 RNA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사용이 억제가 된다는 그런 관점이 바로 이 전체적인 RNA 인터페런스의 원리인데 이것이 처음으로 밝혀진 시스템이 이것입니다. 자, 이 초파리는 20세기 초반부터 현대 유전학의 창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이 되어 왔었는데 다양한 돌연변이와 여러 가지 유전적인 유용한 정보들이 여기서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 초파리의 눈 색깔 돌연변이를 사용해서 유전자는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을 시켜준 그런 시스템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줘도 먹이로 되고 엄청나게 짧은 생애 주기를 마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high fecundity라고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돌연변이가 무지무지하게 많고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요 매핑이라고 하는 요 유전자 지도를 처음으로 이 초파리를 통해서 제작을 물리적 유전자 지도죠. 이것은 피지컬 매핑이라고 이것을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완수를 했었습니다. 제브라 피쉬라고 하는 이 마치 얼룩말처럼 이런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다라고 해서 이 보통 common name이라고 하는 이게 제브라 피쉬입니다. 학명은 다니오 레리오라고 하는 이 물고기인데 비교적 매우 최근에 모델 생물로서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척추동물을 연구를 하고자 할 때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죠. 일단 물고기도 등뼈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델 시스템으로서의 장점들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고 특히 요 엠브리오 배 발생 과정을 이제 연구를 하고자 할 때 이것이 이 배 자체가 투명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관찰을 아주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 우리 교재에서는 특히 요 제브라피쉬에 있는 골든 돌연변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연구를 함으로써 사람 피부색이 어떻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검은 짙은 피부색, 북구의 사람들은 매우 옅은 피부색 이 차이들이 황인종
아시안들은 황인종이라고 있는, 에시안들은 약간 중간적인 그런 피부색.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라는 이론적인 단서를 이것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제브라,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상, 일반적인 제브라 피쉬는 이런 식으로 줄무늬와 피부색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골든 돌연변이는 이런 색깔이 달라지게, 피부색이 달라지게 된 거죠. 마치 이 다양한 인종들 간의 피부색이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것처럼, 이것의 원인은 물론 이 멜라닌 색소가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된 것인데, 이 멜라닌 색소의 발현 차이가 우리가 처음에 백변증 환자 이 강의에 처음에 봤던 그 백변증 환자에서도 그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 하나, 돌연변이 기인하는 것으로 봤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이 염색체 15번 염색체입니다. 이거 역시 염색체 15번에 아까 봤던 이 티로신 수송 단백질은 요 부위에 있었죠. 요 지금 유전자 이름, 이거는 칼슘을 흡수를, 이 멜라노좀 안으로 칼슘을 흡수 조절하는 데 쓰이는 단백질 유전자인데, 요 지역에 이제 위치하는 그런 유전자인데, 요것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의 피부색이 짙어질 수도 있고 옅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거 역시 멜라닌을 합성하는 그 멜라닌 자체의 양을 결정을 하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여기서 밝혀진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한 번 역시 우리는 저런 모델 시스템, 저런 어떻게 보면 하찮은 물고기에 있는 그 유전자가 사람 같은 고등동물에서 이제의 기능과 동일한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 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다른 생명 시스템에서 연구한 그것을 다른 생명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당성이 여기서도 한번 확인이 되는 그런 사실이죠.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라고 하는 이제 클로드 프로그라고 하는 아프리칸 클로드 프로그라고 이제 커먼 네임은 돼 있는데, 지노포스 레이비스라고 학명을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한 100년 전 또는 7, 80년 전, 60년 전까지도 그때 매우 인기를 끌던 그 모델 시스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기가, 요 알의 크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진핵 생물의 세포의 지름은 약 한 10 마이크론 정도인 것으로, 이것이 이제 세균 같은 원핵 세포의 지름이 1 마이크로인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것이죠. 하지만 이 아프리카 발톱개구리 같은 그런 이 알은 1 밀리미터 정도의 엄청나게 큰, 육안으로도 얼마든지 현미경 없이도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매우 인기가 있었던 시스템이었지만, 그다음에 그렇게 큰 알이니까 무엇이 편리하냐, 여기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여기다가 주사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줄기세포 같은 것을 연구를 할 때 이런 인젝션 많이 봤죠. 여기다 쭉 물질을 넣어서 이 안에서 그 효과가 어떤 것인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인젝션 연구 같은 것을 할 때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것이. 하지만 단점이 이제 오게티라고 해서 단점이 뭐냐면, 이들이 4배체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2개가 아닌 4개가 있어서 좀 불편하죠. 훨씬 많이 잡다하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성체를 얻기까지에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약간 매우 불편한 점이죠, 이것은. 그런데 이제 이들과 아주 가까운 친척인 요 제노포스 트로피칼리스라고 하는 서양 발톱개구리라고 해서 웨스턴 클로드 프로그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2배체이면서 성체에 도달하는 요 시간이 3개월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훨씬 좋은 그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생쥐 뮤스무스 칼리스는 포유동물을 연구하고 싶다면은 생쥐를 당연히 모델 생물로서 적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사실 진화 계통학적으로는 사람과 굳이 그렇게 그다지 가까운 포유동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유전체와 약 85% 정도까지가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의 유전적인 어떤 사안을 연구를 하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모델 생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식물의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다른 식물 모델 시스템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요 식물 모델 생물의 대표 주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요 애기장대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 요 아라비덥시스 텔리아나라고 하는 이 식물은 아주 작은 크기가 한 요 정도 되는 작은 잡초인데 한 3, 4주면 씨를 맺어요. 발환해가지고서. 그러니 그다음에 아주 작고 빠르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옥수수나 벼를 콩 뭐 그런 걸 연구를 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겨우 한 번 씨 받을까 말까 한데 뭐 벼의 경우는 겨우 2번 정도 아주 따뜻한 데서는 한데 이들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매우 장점이 있으면서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발생이라든가 특히 개화라든가 빛에 의한 그런 광생리 작용을 하는 데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정보를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에는 그 중에 하나인 요 유명한 요 ABC 모델이라고 하는 꽃 기관들을 이 꽃에 대한 개화나 꽃 발달의 연구를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아름다움과 학문적인 호기심을 물론 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생식기관으로서의 꽃을 연구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파생되는 이득은 우리가 생산성으로 연결되는 꽃은 열매를 맺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요 부분 이 지금 요 A, B, C 요 세 개가 각각이 다 뭐냐면 호메오 유전자라고 하는 이 전사인자입니다. 호메오 전사인자 단백질들을 만드는 이 호메오 유전자들은 사실 식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이 포유동물의 이 등뼈들을 이제 발생에 관여하는 그런 또는 벌레의 초파를 위시하는 곤충의 이 몸의 이 체저를 형성을 조절하는 그런 유전자들인데 식물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꽃 발달의 꽃 기관들을 이제 발현을 조절을 하는 그런 천사인자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지는 뭐냐면 이들의 기능적 조합 기능적 상호 조합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A 혼자 기능을 작용하면은 이렇게 이 꽃 받침만을 만들어내는데 A와 B가 같이 공동 작전을 펼쳐서 기능을 하면 꽃잎을 만들어내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B 혼자서는 무슨 뭐 수술을 만들어내지만 B와 C가 같이 공동 작전을 펼치면 무슨 뭐 하는 식으로 그러한 것들을 밝히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아랍덥시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기서는 지금 이 적색광과 원적색광을 비춰줬을 때 식물이 어떠한 방식으로 식물에게 있어서 이 적색광은 사실은 햇빛으로 신호로 감지를 하고 이 원적색광은 어둠 이 땅속에 묻혔을 때 또는 밤 그런 것으로 신호를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정상적인 야생형과 이 피토크롬이라고 하는 요 광수용체의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 반응을 하느냐에 대한 그런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한 그런 사진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모델 생명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모델 생물로서 얼마나 유용한 시스템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말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특성들은
지금까지 요 이제 몇 가지 살펴본 모델 생물들이 제시한 그런 특성들과 전혀 반대. 예를 들어서 생애 주기도 매우 길고, 그다음에 자손의 개수도 그다지 많지 않고, 뭐 하는 식으로 유전체 개수도 그다지 간단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 답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다지 훌륭한 모델 생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의 요 특성, 달리기를 잘하는 요 특성에 대해서 유전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싶다면 말의 유전체 분석이라든가 하는 것을 해서 그것을 모델로서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아주 특이한 특수한 목적이고, 일반적으로서 우리가 이제 모델 시스템으로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통적인 그런 특성들이 이제 그 어떤 특정 이 생물이 모델 생물로서 이제 활용이 되는 그 이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짚고 넘어가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다음 절로 넘어가서 옛날에는 주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용을 해왔다. 이것이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한, 그러니까 육종에 관한 개념이죠. 전통 육종. 육종이라는 개념에서는 우리는 표현형, 어떤 특정한 표현형을 관심사를 두고서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키느냐, 이 어떤 교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마치 개 여러 가지 품종, 개 품종들을 막 발달시켜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농업에 이것을 이용을 해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알고 보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선발, 셀렉션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표현형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추적해서 그 표현형이 계속해서 발전 심화되도록 셀렉션을 인위적으로 이루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지만 이것을 이제 그 저변에는, 그 근간, 어떤 특별한 표현형에는 어떠한 유전자가 사실은 그 원인 제공자인가라는 것을 이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알고자 해서 그 유전자를 찾아내서 그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분자 육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형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찾고, 그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마치 표적으로 찾아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뜬금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 자, 전통적으로 이제 그러한 유전에 대한 이해를 지금까지 우리가 갖게 되기 전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처음에 유전학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기 전에는 이러한 관념이 있었습니다. 팬제네시스라고 하는 범생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 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개체가, 생명체가 발달을 하는 것인데, 배를 이제 수정란을 만들기 위해서 뭐 난자와 정자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여기에 어떤 정보가 지배하게 돼야 되겠죠, 유전자들이. 그런데 그 정보가 어디서부터 이제 제공이 되느냐, 전체 이 체세포들의 전체에서 이 모든 정보들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한 형인데 정보가 모든 부위, 신체 모든 부위로부터 이 정자와 난자로 이렇게 지배하게 돼서 그쪽에서 모여서 이들을 조합해서 종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새로운 생명체를, 다음 세대 후손을 만들 때 그들이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어떻게 보면 뭐 그럴듯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팬제네시스라고 하는, 팬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광범하게 아우른다는 뜻이잖아요. 범생설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생설은 이제 근본적으로 요 획득형질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획득형질이라는 얘기는 환경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에 적응을 하다 보면은
내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헬스, 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막 솟게 되면은 이것이 일종의 획득 형질이 되는 것이죠. 내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서 어떤 지식을 어떤 분야에 엄청난 전문가가 돼서 그 지식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다면 그거 역시 하나의 일종의 획득 형질이 되겠죠. 주위의 조건, 환경 조건에 적응을 하기 위한 이 노력의 산물로 얻게 된 어떤 일종의 형질이 획득 형질인데 이것이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가서 헬스 가서 근육을 이렇게 키운다고 해서 내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몸짱으로 태어나는 거 절대 아니듯이 그런데 이제 범생설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당연히 유전이 돼야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얻은 이러한 정보들이 나의 정자를 만들 당시에는 그것이 전부 그쪽에 가서 이렇게 집약이 될 테니까 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점인데 자 조금 더 후에 이제 17세기 정도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바르게 깨닫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큰 획을 그은 것이 사실은 현미경이 17세기에 발견이 된 것이죠. 처음으로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처음에 이제 식물의 바깥쪽에 있는 코르크 세포를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된 것이 최초인데 그 후에는 연못에서 마구 떠돌아다니는 원생 생물도 발견을 하게 되고 막 난리가 그때부터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죠? 세상에 이런 것들이 연못 속에서 살고 있었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전성설이라고 하는 이제 프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래서 이제 현미경의 발명에 의하면 그 전에 이제 범생설이 새롭게 부각이 되는 이유가 세포라는 것을 관찰을 직접 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러한 새로운 이제 이론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정자 같은 것을 관찰을 하고 난 후에 그때 당시에 이제 현미경에 이거 배율이 그다지 좋지도 않고 해상도가 좋지도 않던 시절에 그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제 사람의 착각. 그래서 이러한 뜬금없는 정자 안에 완벽한 형태의 작은 사람. 요것이 이제 호뮴클루스라고 하는 그 용어인데 요것이 존재하고 있다가 점점 나중에 발달 과정에서 큰 성체로 발달할 뿐이라는 그런 아주 희한한 논리가 그래서 책에 보면 정자 또는 남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남녀 평등이 요즘 부각이 되는 그런 시절에서 이렇게 살짝 고쳐진 것이지 원래는 남자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지위와 보는 관점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정자 안에 모든 완벽한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다. 하나의 완벽한 사람 형태로서 그것이 정확한 이 전성절 프리포메이션의 그 논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도 물론 당연히 자식이 나오게 되면은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양쪽 형제를 다 닮는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람들이 합리화를 시키자면은 이것이 일단 이 정자 안에 들어있던 모든 이 하나의 호뮴큘러스로서의 이 정보가 그 안에 자궁 안에 들어가게 돼서 그 안에서 배양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어떤 유전적인 형질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닮아주게 된다라는 식으로 그것을 설명을 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것이 우습게도 지배적인 학설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새롭게 블렌딩 티어리 또는 블렌딩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이 혼합설 자체는 조금 더 양보를 한 것인가죠? 이 자손은 이 형질을 이렇게 조합한 형태로 물려받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마치 물이 섞이게 되는 빨간 물, 파란 물이 섞이게 되면 이제 보라색 물이 되는 뭐 그런 식의 유전 형.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문제점은 이 혼합설의 이론을 따르자면은 이 형질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특이적인 고유한 형질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세대를 걸쳐가면서 이런 그 다양성이 중간 형태로 이렇게 변화하게 돼서 그 특이점이 점점 약화되는 완화되는 현상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꽃의 경우를 예를 듭시다. 만약에 꽃의 색깔을 혼합설의 형태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흰색 꽃과 빨간색 꽃, 이 중간에 반 형태이니까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핑크색의 중간 형태로 이것이 변화해야 될 테니까 계속 세대를 걸치면서 나중에는 모든 꽃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꽃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적인 형태인 이런 분홍색 꽃만이 남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논리적인 맹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타파한 제대로 된 현대 유전학의 개념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이 카톨릭 신부 성직자였던 멘델이 그 수도원에서 이제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이제 교배 실험을 완두콩의 교배 실험을 통해 가지고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이 새로운 논리를 전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트랜스미션 제네틱스인 전달 유전학은 바로 이 멘델의 그런 유전 법칙이 처음으로 이제 태동이 되면서 이것이 창시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골자는 뭐냐 하면은 그 전에 이 혼합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유전자라는 것은 그냥 섞인다는 얘기는 분리가 일단 한번 섞이고 나서는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또 논리가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멘델은 유전자를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간주했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분리가 가능한 영어로 이것을 discrete un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쳐지긴 했지만 마치 고체 두 개의 막대기가 합쳐진 것처럼 이것이 합쳐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분리가 온전한 상태로서 재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분리와 재결합이 서로 가능한 그런 개별적인 개체로 유전자를 간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지금 보여주듯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런데 이것을 멘델은 기가 막히게도 그러한 분리가 가능한 유전자를 이 각 개개인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배체인 우리 지금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생명체에서 이배체가 각각의 하나씩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의 하나의 염색체가 무엇을 대립 유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이배체 형태에서 대립 유전자를 표현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생식 과정에서 각각의 생식 세포로 나누어질 때 하나하나의 대립 유전자가 분리가 돼서 다시 재결합을 하게 돼서 원상 상태로 복구해서 계속해서 세대에 걸쳐서 분리, 결합, 다시 분리하는 그 과정을 추적을 한 것이 바로 멘델의 그 결과로 멘델은 유전 법칙을 도출을 해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멘델의 실험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이 형질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그래서 형질은 영어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형질, 하나는 캐릭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트레이트. 이 트레이트를 대립 형질이라고 하는 얼릴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캐릭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각각의 유전자마다 여러 가지 잡음이 마구 들리고 있는데 아침에 밖에서 이제 TV 소리도 들리고 막 예를 들어서 이 멘델은 7개의 서로 다른 캐릭터를 선발을 해서 이 각각의 캐릭터마다 대립되는 형질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자 모양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 깍지의 모양이라든가 줄기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의 캐릭터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키라고 하는 캐릭터를 보면 그 키라고 하는 캐릭터 안에서 큰 키도 있고 작은 키도 있고 중간 키도 있고 하는 식으로 그것들이 각각의 트레이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점이 캐릭터와 트레이트를 둘 다 한국말로 번역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둘 다 형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영어에서는 분명하게 캐릭터와 트레이트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캐티고리라고, 그러니까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그 범주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의 종자 모양이라고 하는 캐릭터 안에서는 이렇게 둥근 그런 트레이트가 있던가, 또는 주름진 트레이트가 있던가 하는 식으로. 그랬을 때 맨델이 이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어떤 캐릭터를 선택한 것이냐면, 각 캐릭터마다 명확하게 서로 대조적인 그러한 트레이트가 존재하는 그런 형질들만을 골랐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분리를 관찰하는데 매우 깔끔하고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이것을 이제 관찰, 그다음에 결론을 해석, 그다음에 그래서 법칙을 도출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하나의 캐릭터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둥그냐 주름졌냐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두 개의 대립 형질을 가지고 있는 요 유전자들이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하느냐, 다음 세대에서. 그래서 분리를 했다가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들이 어떠한 형태의 표현형을 가지게 되느냐, 각각의 그런 형질들이, 대립 형질들이 어떠한 식으로 조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형이 나타내지느냐 하는 것을 관찰을 하고, 관찰을 한 다음에 그것을 수학적으로 그러면 예측이, 이런, 그것이 바로 이제 골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전달 유전학이라고 하는 요 트랜스미션 제네틱스의 근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당시에 드디어 처음에 이제 현미경이 만들어졌다가 훨씬 더 현미경 자체의 이 기능이 개선이 되면서 제대로 세포를 확실하게 정확한 모습으로 관찰이 한참 후에, 그러니까 한 100년쯤 된 후에 이제 관찰이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세포설이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이론이 도출이 되게 됐습니다.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당연한 얘기를 지금 그때 당시에는 매우 새로운 발견이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포를 새롭게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전에 있는 기존 세포가 있어야만 된다. 라는 이러한 것이 이제 세포셀의 골자인데, 그것이 이제 유전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유전 현상이 결국 모든 것은 다 세포로 통한다라는 얘기니까, 유전 현상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포를 자체를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세포 분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포 안에서 이제 염색체라는 게 있었네. 염색체가 어떻게 세포 분열 과정에서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들이 맨델이 얘기했던 그 대립 유전자 또는 대립 형질이 분리를 하게 되는 그 과정과 뭐가 이렇게 똑같지? 라고 하는, 그럼 이게 혹시 염색체가 이게 유전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이제 유도가 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다는 얘기죠.